만나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타는 셀럽, 오늘은 윤인모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인모입니다. 저 지금 성형외과 의사하고 있지만은 경영학 석사, 박사 제가 17년 전에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전문의 하면서 경영학 석사, 박사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의료 산업 쪽에 대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좀 일도 좀 많이 했고요. 대학병원 컨설팅도 좀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또 사회복지학도 공부했어요. 사회복지 학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이에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책을 계속 쓰고 계신데 네. 책은 언제 쓰시고 진료는 언제 보시는지 일단. 그냥 딱 생각하면 저 술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골프 안 칩니다. 해외여행 컨설팅 회사 있을 때 출장 다닐 때 좀 다녀본 거 이외에는 지금 사실은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요. 주로 이제 그런 시간 모아서 책을 주로 쓰고 글도 쓰고 집필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최근 10권 정도 쓰셨지만 네. 최근에 일단 나온 책 2권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리세포 미래 한국 의료 복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요즘 의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학술 도서로 해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게 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좀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의대생들이 의사들의 허상을 보고 들어온다. 그 허상이 뭐냐?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의사 생활, 무슨 거탑, 무슨 그런 낭만적인 그런 의사 모습만 보고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학의 교수 선생님들은 업무와 지금 논문에 치여서 그 환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해주려고 보더니 과거와 다르게 소송이 들어오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받고 있고 개원이 같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자영업에 가깝습니다. 물론 좀 자영업 중에서도 고급 전문직 자영업이긴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의료는 이렇게 가야 된다. 딱 하나만 찝어보자. 그게 사관학교용 의대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사관학교용 의대를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책에다 적어놓고 요즘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셔서 열심히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책의 내용의 이유는 응급실에서 응급실로 이전하다가 요즘 기사 많이 나오죠. 그 응급실에서 응급실 이전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그 기사는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10년 뒤에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치료해 주지? 라는 걸 실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외과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산부인과 지원 거의 안 합니다. 산부인과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 출산하고 그런 암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학을 하고요. 보톡스 필러 하려고 지금 여성들한테 지금 접근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부인과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면은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장을 걸려도 병원 전정하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은요. 1970년대, 80년대처럼 동네에 있는 산파한테 아기를 받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로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에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런 시스템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인데 바로 응급실이 옆인데도 사망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이런 이야기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 15년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15년 전에는 의사가 더 없었어요. 지금 더 많아졌죠.
15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강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엄력한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의료는요. 그전보다 훨씬 나빠져서 1980년대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료가 나빠진 겁니다. 나빠진 걸 그대로 내버려뒀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77년도에 보여주기식으로 급조해 만든, 어떻게 보면 만들다만 제도를 한 번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터지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터질 겁니다. 그 보여주기식 모델이 뭐냐면 1977년도에 북한과 남한이 이제 대립 체제에서 보게 되면은 북한은 무상 의료가 있는데 남한은 의료가 없었잖아요. 그 우리도 의료 제도를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급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GDP 1,000달러일 때 돈이 없었죠. 정부도 돈이 없었습니다. 국민들도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다 빌려 쓴 겁니다. 의사, 공공의사 없었죠. 민간의사 빌려 썼죠. 병원도 빌려 썼죠. 그 다음에 돈도 도시 지역에 있는 의사, 사람들한테 보험료 내 해서 그것도 빌려 썼습니다. 또 하나 빌려 썼죠. 군의관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걸 떼가지고서 무의촌에다가 이제 배치시키면서 우리 무의촌 없앴어 하면서 공공의사를 또 군의관에서 또 빌려 썼습니다. 이게 빌려 써서 의료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다 빌려 쓰다 보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 의료제도, 의사가 환자한테 의료 진료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진료 전달 체계를 상업용 모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업용 모델, 복지 모델 전혀 지금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상업용 모델이 어떤 거였느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보시면 무슨 팡에서 막 문자 날아오죠. 회원 접속을 하고 회원 획득을 한 후에 가끔가다 큰 수익. 이게 지금 무슨 팡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최첨단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197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 서비스라고 만든 제도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말을 바꿔볼게요. 회원 획득은 감기 치료라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감기 치료. 집에서 갑자기 이제 감기 다 이렇게 참고 있는데 감기 치료 해주겠습니다. 급여로요. 보험 급여로 해주겠습니다. 다 나옵니다. 저가로 받았어요. 감기 치료만 받고 집에 가지 않잖아요. 영양제 맞아야죠. 이웃 동네 누가 갖다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CT를 찍었더니 폐암이 나왔다더라. 그럼 CT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잘 치료를 해줍니다. 저가로. 암 치료는 잘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술하게 될 때는 로봇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몇천 단위가 뜹니다. 이 모델이 여러분들 지금 문 밖에 나가면 동네 의원 가시면은 그냥 감기 치료 받고 소아과 진료 받으러 가죠. 근데 주변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죠. 뭐 무슨 비타민 주사, 무슨 특수 검사. 그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감기 치료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CT도 찍고 MRI도 찍고 로봇 수술을 했어요. 의료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나라 국민들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의료비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네, 이번 대선에서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또다시 감기 1이 아니라 감기 2, 감기 3, 감기 4를 계속 늘려줘요. 보험이 확충이 되는 거죠. 그럼 또다시 이 가끔가다 고수익을 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위에 라트비아 하나 빼고 나면은 주요국 중에서는 1등입니다. 연 7%.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평균으로 올라가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내에서도 고비용 국가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지금 폭증이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고비용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는 의료비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수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과, 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데서는 그전에는 그래도 박리담회로 버텼어요. 버텼는데 이제 드디어 의료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박리담회로 버티던 급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려줘. 보험 수가도 누른 거죠. 원래 급과들은 이쪽에 있는 가끔가다 고수익, 비급여, 민간 비급여 고수익도 눌렀습니다. 그나마 이쪽에 있는 급여 항목을 늘려줘서 버텼는데 지금 그것도 누르게 되니까 이과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미 77년도에 만들어진 그 제도에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이미 벌써 붕괴되는 모델이 있었고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상업 모델을 복지 모델로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에서 끝난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은 거죠. 왜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개선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GDP 대비 복지가 넘어가는 그 3%가 넘어갈 때부터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3% 넘어갈 때가 1990년도가 좀 1년인가 그렇고요. 97년도 때 5%를 넘었어요. OECD 평균 9%입니다. 우리는 지금 4%, 5%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비 증가 속도는 우려가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9%가 되기 전이니 나한테 표를 주면 내가 이거 9%까지 올까지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돈을 쓸 쾌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혁신은 다음 정부가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치권이 들어준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줬어도 대한민국이 튼튼했기 때문에 들어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괜히 더 혁신한다고 뒤집어 놓아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9%가 넘었어요. 지금부터는요. 의사 사회를 개혁을 해야 드디어 또 표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똑똑해서 개혁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벌써 2, 3년 내 올해 내년에 의사를 규제하고 컨트롤하고 뭐 하는 그런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간 의사이기 때문에 언제 민간에서 그 진료 안 한다고 손들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 지금 뭐가 튀어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의료비 쓸 수 없잖아요. 그게 표는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공공의대입니다. 공공의대는 정치인들이 어느 선거 나갈 때 우리 동네는 IT 밸리와 무슨 뭐 서울하고 연결돼서 교통을 확충을 해서 무슨 뭐 벤처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동네 공공의대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공의대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대 5천억씩 되거든요, 하나당. 미국에서도 이거 의대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대학이 그 운영비가 없어요. 안 질래요. 이게 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의료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 암덩어리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의사를 안 보여주는 것보다 의사를 보여주는 게 건강해졌으니까 암덩어리에 그러니까 몸 안에 암덩어리 비슷한 그런 증식 조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은요. 그 암덩어리 커지고 대한민국 체력이 약해진 겁니다. 드디어 그 암덩어리를 견딜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그 10년 뒤에는 외과에 가도 맹장 수술 하나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10년, 20년 뒤에 여성들은 애를 더 안 낳겠죠. 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동네 산파한테 옛날 70년대, 70년 전에 했었던 그런 형식의 지금 애 받는 형태를 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의사들 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감에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형식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의료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쌓여서 지금 누적돼서 결국에 지금 이제 터질 수준까지 왔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의료보험법, 그 다음에 민간회사 100%였던 시스템의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의료보험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험법이 상업용 모델로 보여주기식으로 급조된 어떻게 보면 만들다만 모델로 정착이 되고 개선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 의사를 처음부터 차용했으면 그 다음부터 민간 의사를 해서 공공 의사를 좀 늘려가면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개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 개선하지 않았던 증거가 그 지방의료원 4억 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수도권 내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은 의사 선생님 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4억이 안 가는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의료 시설이라든지 조건 이런 게 낙후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우리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한다면 공공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방에서 어떤 의료원이라든지 아무도 의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은 이제 공공재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7년도에 공중보건의법을 만든 다음에 군의관에서 공중보건의를 빌려다 썼어요. 그걸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초는 없앴어요. 얇은 담요를 덮어놓은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개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개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민간으로 온 겁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들이 그 공중보건의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군복무가 몇 개월이냐면 39개월입니다. 지금 사병 18개월이죠. 그럼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 지금 전부 다 사병 간다 그럽니다. 요즘 사병들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는 심하게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반 지낼만 해요. 18개월. 18개월 때 16개월, 15개월쯤 돼 성형수술 받으러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편합니다. 받고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건든답니다. 예. 자, 그럼 군대를 가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군의관 자원하고 공중보건의 자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도 옛날에 남자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채워집니다. 자원이 모자라게 됐죠. 예견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죠. 드디어 공보위를 배치시킬 공보위가 없어진 겁니다. 공공재를 투입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가 투입될 자리에 민간재인 의사를 이제 끌어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불협화음이 터진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이 터지니까 지금 일종 직역에,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 욕 많이 먹잖아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서 거기다 지금 뒤집어 씌운 겁니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건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절대 의사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옹호하는 겁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나온 것을 그 빙산의 일각도 나왔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방에 4억 원을 줘도 의사 선생님이 없다라고 네. 했던 그 문제는 이제 단순히 돈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4억이라고 하는 돈에 보게 되면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근무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고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의료 사고가 나도 그 다 본인이 의사가 될 책임지라고 계약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4억이 아니라 5억, 6억을 줘도 누가 가겠어요, 거기? 예. 그런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근본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를 민간재로 끌어다 쓰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런 계약 조건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맹장을 먼저 뗄까요, 저희가? 이 말씀드린 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산모들 중에서 제왕절개 할 때 옆에 맹장도 미리 떼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또 예를 들면 복강에서 열어서 어떤 다른 수술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맹장도 좀 미리 떼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좀 약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법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 해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맹장이 걸리고 아니면 내가 뭔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피부병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뭔가 생명의 위급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이 땅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사람이 살 거 아니냐. 이게 제가 그 의료 제도를 다시 재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요즘 나오는 뭐 공공의대, 의사 증원, 뭐 의사 수임 이런 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 3,000명으로 하겠습니다. 3,000명이 들어가요. 다 민간 의대가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다 자기 돈에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요. 대학병원으로 가면 이 3,000명인데 글로 가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3,000명, 대학병원의 정원 그 전공이 3,000명, 교수 3,000명이 다 이제 그 과정 중에서는요. 이 중에서 한 1,0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는 필수과로 가게끔 되어 있는 세팅입니다. 그 나머지 한 1,800명 정도가 비필수과를 이제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물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에 급여도 높지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업무의 강도도 떨어지고 환자들한테 소송도 덜 걸리게 되고 오히려 워라밸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걸 하시겠어요? 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피부과라고 얘기할게요. 상징적인 의미로. 자, 그러면 내과나 외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피부과로 가는 거죠. 3천 몇백 병이 다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필수과가 드디어 비기 시작했어요. 이 필수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전에는 전공의하고 교수가 합쳐서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다고 가정해보면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 한 5명에서 이제 100명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계속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퇴직하게 되고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일의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생각이 변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에 계시는 필수과 선생님들도 논문에 치이고 환자에 치이고 매출에 치이다 보니까 아 이러려면 내가 여기서 지금 교수를 계속 해야 돼? 하고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과에 있었던 외과는요.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럼 드디어 그 100명 환자는 어디로 갈까요? 줄 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얘기 공공의대를 내세웠어요. 자, 공공의대 그건 사실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치권들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뭐 벤처타운 조성 선거 때 나오는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공공의대 한 50명, 100명 한 2개 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거에서 공공의대 졌어요. 이 1000명이 넘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이쪽 TO를 다 메꿀 수 있겠어요? 간의 기별도 안 갈 겁니다. 제도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또 10년 뒤에 나와서 또 압구정동에 미용하러 옵니다. 이 자체도 제도가 실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대 증원을 알아볼게요. 의대 증원을 무슨 뭐 1000명을 하네, 무슨 500명을 하네. 이것도 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예요. 그 필요한 원리는 뭐냐면 선진 주요국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2배는 법니다. 근데 5배를 일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려면 의사 숫자도 늘려지만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더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의료의 위기에서 그 나쁜 그 제가 아팠을 때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 의사가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동의할 때 그 동의가 지금 이렇게 1000명씩 늘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3000명의 의사가 나오고 의사가 14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의사 증가율이 2.14%예요. 2.14%입니다. 만약에 지금 3000명에서 이번에 500명 증원했다고 그러잖아요. 화끈하게 1000명 증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4000명이 됐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4000명 되면 의사 증원율이 얼마일까요? 2.84%입니다. 2.14에서 2.85%까지 한 0.6%밖에 안 올라요. 자, 그런데 의료비 증가율이 한 7%라고 하는 얘기는 다 합쳐서 7%라는 얘기고 이쪽에 있는 내과, 외과 쪽은 외과라고 이쪽에 있는 외과는 필수과들은 한 5, 6% 정도 됩니다.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미용 통증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성장률이 지금 15%입니다. 2.14%에서 2.85%로 1000명은 늘려도 이쪽에 있는 미용으로 다 흡수가 되죠. 정부가 생각하는 1000명을 늘렸다 해도 이쪽에 필수과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 제도상에서는요. 3000명이 더 늘려서 6000명을 뽑아도 아마 이쪽 안 할 겁니다. 이쪽에 미용, 통증 이런 거 하다가 해외로 이민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조짐이 지금 있고요. 그냥 따져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저께 나온 신문에 보면은 지방에서 의대 차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 나 지금 내외산소 안 해. 나 그냥 수련도 안 받아. 나 그냥 보톡스 필러 하러 바로 나갈게. 이게 지금 바로 그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증원을 한다면 어떻게 증원을 해야 되냐? 제대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밑을 좀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지원을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또 의사 수입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늘려서 경쟁을 해야 돼. 지금 당장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면 한 10년 뒤에나 나오니까 의사를 수입을 해야 돼. 의사 선생님을 수입을 해서 하는 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동남아에서 베트남 같은 데서 지금 쌀 한 가마니 한 5만 원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힘들게 추곡수매 가을에 농부 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협상을 줄다리기 하면서 추곡수 한 가마니 2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지금 이걸 힘들게 하고 있어요. 편하게 5만 원짜리 사다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나라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건 다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는 전략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의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암 수술을 받고 혈관을 터져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쪽에 근처에 있는 나라였다가 갑자기 그 나라에서 큰 병원 세운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아니면은 무슨 다 본국 송환 조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 쌀 수입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게 과거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한 2010 몇 년도에 그 조기 위암 수술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조기 위암은 마치 그 위암에 들어가서 그 암세포를 이렇게 포 뜨듯이 하면서 암을 완치시키는 그런 기술을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그 칼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요. 해외 생산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복지부가 그 회사 보고 이 칼 단가 낮춰서 공급하라고 딱 그러는 순간 그 회사가 나 우리 그럼 공급 안 해. 그래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조기 위암 수술을 하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그 회사가 아니라 복지부에 가가지고 확 따지는 거야. 너 내가 죽으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딱 2주 만에 복지부 백기 들고 그 회사 보고 니들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수술이 다시 재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즉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의사는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방의 의료원에서 지금 3, 4개월 줘도 이게 중요한 위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헬기를 타고 지금 서울에 그 큰 대학병원 왔는데 거기에 자기 수술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보강이 안 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법이고 뭐고 지금 일단은 둘째서 국민적 합의는 어딜 봐야 되냐면 3,000명, 4,000명 늘리는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 3,000명 중에서 원래 필수과로 가기로 이미 디자인되었던 1,200명을 1,000명 정도를 이 필수과에 강제로 보내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제라고 해서 어감이 나쁠 것 같지만 지금 이미 이과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티오를 늘린 사람들만큼이라도 이쪽으로 1,000명을 늘려서 일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이 필수과가 무너지는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그 네이밍 좋게 그냥 사관학교형 의과대라고 붙인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위헌이다. 직업의 자유에 벗어난다. 근데 이 사안을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위헌인데 이쪽에서 보면 합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적으로 이것이 합의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겠고 이득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합의는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어 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이 의료, 이 제도도 사실 위헌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3,000명에서 4,000명, 5,000명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거 늘린다 하더라도 전부 다 미용으로 빠져나갈 만큼 미용의 지금 성장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럼 대한민국의 의사는 어떨까요? 지금 의과대 중에서 똘똘한 사람이 의과대학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따는 순간
이 10% 15%에 성장하는 그 산업에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문 직종에 그런 직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거예요. 필수과 의료가 지금 뭐 의료가 붕괴된다 해도 그거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이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럼 그렇게 돼서 공공의료를 만들려면 하드웨어, 병원,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다음에 휴먼웨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건물 짓고 소프트웨어 하는 건 대한민국이 너무 잘합니다. 그거는 뭐 돈의 문제예요. 의사의 문제는,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합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의료복지가 4대 복지 중에서 제일 사실은 큰 엄지손가락입니다. 물동량도 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펙트도 크고요. 자, 근데 이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생산적 복지로 지금 가는 거죠. 생산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국민이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상위 한 60% 정도만 세금을 내고요. 40%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명한테 100%한테 걸어야 될 세금이 한 60%밖에 못 걷으니까 복지비가 많이 거칠 리가 없죠. 많이 거칠 리가 없으니까 다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고 하위 40%만 복지 혜택이 집중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복지 혜택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안 되니까 계속 복지 혜택을 올려달라고 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요구 조건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내고서도 혜택을 못 받아요. 돈 내고 싶겠습니까? 안 내고 싶죠. 회비를 내지 않는, 즉 세금을 내지 않는 40%와 세금을 내는 60%가 이게 지금 나라가 둘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그 분열되는 것의 거의 절반 정도를 거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의료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의료는 복지의 한 축이거든요. 이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의료가 어떤 힘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 개선을 위해서 가치가 될 건 첫 번째가 필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부터 사관학교 의대로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전체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지금 시스템에서 그렇게 좀 변화를 줘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의과대학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과대학이요. 다 미니 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원 한 대당 무슨 뭐 100명, 200명, 50명 이렇습니다. 서울대학만 해도 200명밖에 안 돼요. 2배 이상 가까이 늘려도 다 교육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한 1000명 정도만 우리가 할애를 해서 지금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걸 1000명 정도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이걸 반대할까요? 증원은 다른 문제고 일단 요 있는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하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들도요. 반대를 할까요? 최소한 제가 이해하고 이런 거를 발표하기 전에 서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고받던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거 사실은 뭐 법규 하나 만들면 당장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은 다음에 증원을 하더라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의대 입시 교육을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공공이기 때문에 마치 사교육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듯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듯이 그런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사교육보다는 그냥 좀 더 단순하게 공무원 뽑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제 책에다 밝혀놨는데 아무래도 민간에 들어가는 그 TO가 줄어드니까 반대할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체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여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분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세계 최고 좋은데 뭘 좀 개혁을 하겠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상화시키는데 제일 걸림돌도 경증 포퓰리즘에 익숙해진 대한민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자, 그럼 국민한테 뭘 전달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의료가 위기다. 그 위기다. 이 위기만 외칠 게 아니라 왜 위기 있는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이 5천만 명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공감대는 대한민국 국민들 훈병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대는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일을 주로 하실 건지 뭐 그런 것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다들 90% 이상이 대한민국 의료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라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저도 그냥 아프면 정말 사망을 하든지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은 그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 아는 사람들한테서 거의 뒷돈 줘가면서 어떻게 내 아이라도 좀 치료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마치 196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질 것이 제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이렇게 막아질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지엽적인 그런 내용보다 원칙을 꾸준하게 대한민국 의료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제도의 틀을 바꿔야 됐다라는 것이 인식시키는 일을 저는 꾸준히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집에 초등학교 애가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장가를 늦게 가서. 제가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소아과 문제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친구들 소아과 의사들하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왜? 여차하면 가가지고서 불러내서 제 애기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의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현장에서도 나오는 나라를 위하는 우리 사회를 위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동시에 들어주시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